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이 되었습니다. 32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했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생산관리팀장으로 32년을 일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날이었죠. 마지막 출근길,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오랜만에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아내 정숙자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주었고 퇴직 후의 계획에 대해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모든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감사패를 전달해 주셨고 32년간의 공로를 치하하는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동료들의 따뜻한 인사와 축하 속에서도 왠지 모를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이곳에 올 일이 없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리를 정리하며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해 두었던 가족 사진과 아이들의 낙서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1억 3,440만 원이었습니다. 최종 3년 평균 월급인 420만 원에 근속연수 32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목돈을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든 생각은 이제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월급쟁이로 살면서 항상 다음 달 급여를 계산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그저 쉬었습니다. 평일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로 6일간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과 골프도 치고 산책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도 2달쯤 지나자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특별히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30년 지기 친구 박상민이 찾아왔습니다. 상민이는 퇴직 후 몇 년간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상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호야, 너 그 돈 어떻게 굴릴 생각이냐?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 내가 괜찮은 거 하나 소개해 줄게. 상민이는 자신이 알아본 상가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낡은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한 후 원룸으로 나눠 임대하면 월세 수입이 꾸준히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약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4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후에는 월세만 꼬박꼬박 받으면서 편하게 살자고. 애들 대학도 다 보냈고 결혼도 시켰으니 이제 우리 인생 좀 살아보자. 상민이의 제안은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불안했던 노후가 갑자기 밝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반대했습니다. 여보, 그 돈이 우리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잖아요. 한순간에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알아보세요. 상민 씨가 그쪽으로 전문가예요? 은행에 넣어두고 천천히 생각해봐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걱정을 그저 지나친 조심성으로 여겼습니다. 며칠 후 상민이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을 보러 갔습니다. 40년 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리모델링하면 원룸 8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매매가는 6,8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으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상민이는 자신도 같은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두 사람이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4월 우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퇴직금에서 9,800만 원을 이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나머지 퇴직금 3,640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고 첫 3개월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건축비가 예상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오래된 집이다 보니 기초 공사에서부터 문제가 발견되었고 전기 배선과 수도관도 모두 교체해야 했습니다. 또한
건축 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에 막혀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상민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확장을 고집했습니다. 옆 건물까지 매입해서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영호야, 지금 투자한 걸로는 수익이 적을 거야. 좀 더 투자해서 크게 가자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의 투자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계획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고 상민이의 경험 부족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공사 중이던 건물 옆 주택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웃 주민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공사는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법적 분쟁은 길어졌고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2020년 10월 사업 시작 18개월 만에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투자한 9,800만 원을 모두 잃었고 상민이와의 우정도 깨졌습니다. 그는 책임을 회피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사업 실패를 고백하던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제가 퇴직금의 대부분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이 내 반대를 무시했잖아요. 이후 몇 개월간 우리 부부는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같은 말다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결정을 원망했고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제 당뇨 수치는 급격히 상승했고 혈당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타격은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36평 아파트에서 월세 50만 원짜리 13평 원룸텔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이사 전날 30년 넘게 함께한 가구들과 아내가 사랑하던 피아노를 처분했습니다. 아내는 피아노 앞에서 마지막으로 쇼팽의 이별의 곡을 연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사 당일 좁은 원룸텔에 들어서자 현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평생 모아온 그림과 도자기 컬렉션도 대부분 팔아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부부가 젊은 시절부터 여행을 다니며 하나하나 모았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신혼여행 때 구입했던 작은 도자기 말은 아내가 가장 아꼈던 물건이었는데 그마저도 생활비를 위해 처분해야 했습니다. 2021년 3월의 어느 날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병증이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병원비가 걱정되어 치료를 미루었습니다. 결국 시력은 더 나빠졌고 왼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부부의 유일한 수입은 제가 받는 국민연금 168만 원뿐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과 관리비 1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남는 돈은 10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식비, 의료비, 교통비 등을 계산하면 매달 빠듯했습니다. 저는 구직을 시도했지만 70살에 가까운 나이와 악화된 시력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집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시장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사람을 구한대요. 제가 한번 일해볼까 해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아내가 이제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의외로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가족들 입맛에 맞춰 음식 해온 실력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써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아내는 시장 안에 있는 행복반찬이라는 작은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가게 주인 박명자 씨는 68살인 아내의 나이를 걱정했지만 하루 동안 시험 삼아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깨십장아찌를 담갔고 그것을 맛본 박 씨는 즉시 아내를 고용했습니다. 아내의 첫 월급은 85만 원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었지만 아내는 자신의 노력으로 번 첫 월급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소박하게 외식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의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아내의 깨십장아찌는 곧 단골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아찌에 들어가는 양념의 비율과 절이는 방법이 독특했는데 이것은 아내가 친정어머니에게서 배운 비법이었습니다. 점차 숫자표 깨십장아찌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편 저는 남은 퇴직금 3,64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규모는 작더라도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던 중 제가 사는 원룸텔 근처에 있는 낡은 소형 원룸 두 채가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각 1,500만 원, 1,8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었고 약간의 수리 비용을 들여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망막증으로 시력이 많이 약해졌지만 집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청소하고 소소한 수리도 했습니다. 두 채의 원룸에서 월 70만 원의 임대 수입이 추가되었습니다. 비록 처음 계획했던 대규모 임대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아내가 반찬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한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했기에 아내가 일하러 나간 동안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당뇨 환자를 위한 식단을 검색하고 저염식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솜씨가 늘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준비한 저녁 식사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당뇨식 레시피를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내는 반찬 가게에서 배운 새로운 조리법을 알려주었고 저는 당뇨 환자에게 좋은 식재료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2021년 여름 아내는 반찬 가게에서 인정받아 월급이 1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개발한 저염 김치와 장아찌는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내에게 건강 반찬 코너를 맡겼고 이것은 가게의 새로운 특색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국민연금 168만 원, 아내의 수입 120만 원, 원룸, 임대 수입 70만 원을 합치면 월 358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월세와 관리비 60만 원을 제외하면 298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생활비와 의료비를 쓰고도 매달 10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당뇨 환자를 위한 수영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3번 참여했습니다.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어 당뇨 관리에 좋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로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망막증의 진행도 더뎌졌습니다. 시력 저하로 인해 독서가 어려워지자 저는 오디오북과 팟캐스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와 재테크 관련 팟캐스트를 자주 들었는데 그중 실버 라이프라는 노년층을 위한 라디오 채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직 후 재정 관리에 대한 사연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듣고 저는 우리 부부의 이야기를 투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제 사연이 선정되어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 후 많은 청취자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고 이것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2022년 저는 실버 라이프 채널의 정기 게스트로 발탁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출연해서 노년층의 재정 관리와 건강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방송에서 저는 항상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이 평생 일한 대가입니다. 한순간의 결정으로 날리지 마세요.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무엇보다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세요. 또한 국민연금의 중요성과 추가적인 노후, 대비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다양한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그리고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규칙적인 검진과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이제 우리 부부는 비록 작은 원룸텔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오히려 우리 부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맞이하는 매일 아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는 더 이상 큰 부자가 되는 꿈은 꾸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성공한 노후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성공한 노후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아내는 이제 인생의 성공을 다시 정의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71살, 새로운 시작의 나이.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